수술비가 얼마나 들까요? 수진이 첫 번째로 물었다. 집안일은 누가 하죠? 지우 돌보는 것도 그렇고. 자신의 건강보다 집안일 걱정을 먼저 하는 가족들. 어머니 저작권 수입으로 수술비 대면 되죠. 수진이 민석에게 속삭였다. 그리고 이참에 통장 관리도 우리가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가슴이 철렁했다. 나를 돈줄로 보는 놈들에게서 어떻게 벗어났는지 들려드릴게요.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도움이 됩니다. 응원의 메시지도 부탁드립니다. 김혜연은 서울 아파트 거실 한 구석에 놓인 낡은 피아노 앞에 앉아 있었다. 건반 위로 내려앉은 먼지가 햇살에 반짝였다. 30년간 시골 중학교에서 음악을 가르치던 그녀에게 이 피아노는 마지막 남은 동반자 같은 존재였다. 하지만 이제는 소리조차 낼 수 없었다. 어머니 또 피아노 만지고 계세요. 며느리 수진이 진공청소기를 끌고 나오며 말했다. 아파트에서 시끄러우니까 그냥 두세요. 어차피 지우도 관심 없어 하잖아요. 혜연은 조용히 손을 거두었다. 은퇴 후 아들 민석의 권유로 서울에 올라온 지 2년. 그녀의 역할은 명확했다. 손주 지우를 돌보고 집안일을 하는 것. 한때 무대에 서서 합창단을 지휘하던 그 손으로 이제는 걸레를 쥐고 있었다. 어머니 은행에서 또 전화 왔어요. 민석이 퇴근하며 말했다. 저작권 수입 통장 정리하라고. 어머니가 직접 처리하시기 힘드시니까 제가 대신 할게요. 혜연의 손이 순간 떨렸다. 저작권 수입. 그것은 젊은 시절 작곡한 동요와 합창곡들이 아직도 학교와 방송에서 쓰이며 발생하는 수익이었다. 많지는 않았지만 그녀에게는 음악가로서의 마지막 자존심이었다. 아니다. 내가 직접 하겠다. 혜연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민석과 수진이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다. 그 찰나의 시선 교환을 혜연은 놓치지 않았다. 무언가 계획하고 있는 것 같았다. 그날 밤 혜연은 오래된 서류함을 열었다. 노랗게 바랜 악보들 사이에서 저작권 계약서를 찾아냈다. 산골짜기 메아리, 봄날의 합창, 어린이 행진곡. 모두 그녀가 홀로 민석을 키우며 밤을 새워 만든 곡들이었다. 지금도 전국의 학교에서 불리고 있는 그 노래들이 매월 통장으로 들어오는 수입의 정체였다. 혜연은 통장을 꼭 쥐고 눈을 감았다. 이것만은 지킬 수 있을까? 허리 통증이 시작된 건 반년 전부터였다. 매일 반복되는 집안일과 무거운 지우를 업어주며 키우는 과정에서 허리는 조금씩 망가져갔다. 손목 관절염도 심해져 젓가락을 드는 것조차 힘들어졌다. 어머니 병원 가봐야겠어요. 어느 날 아침 침대에서 일어나지 못하는 혜연을 보며 민석이 말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걱정보다는 귀찮음이 더 많이 배어 있었다. 병원에서 돌아온 혜연의 진단 결과는 심각했다. 허리 디스크 악화로 수술이 필요하고 최소 석 달은 안정을 취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수술비가 얼마나 들까요? 수진이 첫 번째로 물었다. 집안일은 누가 하죠? 지우 돌보는 것도 그렇고. 민석이 덧붙였다. 혜연은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며 씁쓸함을 삼켰다. 자신의 건강보다 집안일 걱정을 먼저 하는 가족들. 어머니 저작권 수입으로 수술비 대면 되죠. 수진이 민석에게 속삭였다. 그리고 이참에 통장 관리도 우리가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하자. 어머니 몸 상태로는 은행 일 처리하기도 힘드실 거야. 복도에서 들려오는 두 사람의 대화를 혜연은 또렷하게 들었다. 가슴이 철렁했다. 결국 그들의 진짜 목적이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자신을 돌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가진 마지막 재산을 차지하려는 것. 그날 밤 혜연은 결심했다. 더 이상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다. 자신의 음악으로 이룬 것만은 스스로 지켜야 했다. 수술을 앞둔 혜연은 조용히 자신만의 계획을 세웠다.
먼저 은행을 방문해 저작권 수입 계좌의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온라인 뱅킹도 새로 설정했다. 민석과 수진이 모르는 새로운 통장도 만들었다. 어머니, 수술 전에 서류 정리 좀 도와드릴까요? 수진이 친절한 목소리로 물었다. 괜찮다. 내가 할 수 있어. 혜연은 단호하게 거절했다. 밤마다 혜연은 컴퓨터 앞에 앉아 부동산 사이트를 검색했다. 바다가 보이는 작은 집들, 월세 30만 원대의 소박한 거처들을 찾아보며 새로운 삶을 그려보았다. 그러던 중 서해의 작은 섬 해풍도의 한 집이 눈에 들어왔다.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단층집 월세 25만 원. 혜연은 부동산 중개인에게 전화를 걸었다. 네, 맞습니다. 다음 주쯤 보러 갈 수 있을까요? 수술은 성공적이었다. 하지만 회복 기간 동안 민석과 수진의 본색이 더욱 드러났다. 어머니, 이제 요양병원에라도 들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수진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집에서 돌보기 힘들고 전문적인 재활치료도 받으셔야 하잖아요. 요양병원비도 어머니 저작권 수입으로 충당하면 되고. 민석이 덧붙였다. 혜연은 그제야 깨달았다. 그들에게 자신은 단순한 돌봄 대상이 아니라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자산이었던 것이다. 자신이 병들어 무능해질수록 그 자산에 대한 통제권을 갖고 싶어 하는 것이었다. 퇴원 날짜가 정해졌을 때 혜연의 계획도 완성되었다. 어머니, 우리 이번 주말에 제주도 가족여행 가려고 해요. 지우도 오래 놀고 싶어 하고. 민석이 여행 계획을 이야기했다. 어머니는 집에서 푹 쉬세요. 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완벽한 타이밍이었다. 가족들이 공항으로 떠난 그날 오후 혜연은 작은 여행 가방 하나만 챙겨들었다. 그 안에는 몇 벌의 옷과 오래된 악보들, 그리고 저작권 계약서들이 들어있었다. 거실 테이블 위에 편지 한 장을 남겨두었다. 민석 아너희들이 나를 요양병원에 보내려 한다는 것을 안다. 그리고 내 저작권 수입을 관리하겠다는 것도. 하지만 그것은 내가 평생 음악으로 일궈낸 것이다. 너희에게 물려줄 유산이 아니라 아직 살아있는 내가 쓸 돈이다. 나는 더 이상 너희의 짐이 되지 않겠다. 그리고 너희도 내 돈을 탐내지 말기 바란다. 나를 찾으려 하지 마라. 나는 내 음악과 함께 살아가겠다. 어머니가. 편지를 쓰는 동안 혜연의 손은 떨렸다. 하지만 마지막 문장을 적을 때는 오히려 마음이 편안해졌다. 이제야 진짜 자유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았다. 택시를 부르기 전 혜연은 마지막으로 피아노 앞에 앉았다. 건반을 조심스럽게 눌러보았다. 소리는 나지 않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아름다운 선율이 흘러나오고 있었다.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서곡처럼. 안녕 민석아. 혜연은 작게 중얼거리며 집을 나섰다. 해풍도에 도착한 것은 늦은 오후였다. 작은 여객선에서 내린 혜연의 발걸음은 가벼웠다. 짐은 적었지만 마음은 가득했다. 자유라는 것이 이런 기분인지 처음 알 것 같았다. 부동산 중개인이 안내한 집은 생각보다 아담하고 깔끔했다.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창문과 작은 마당, 그리고 무엇보다 조용했다. 아무도 자신을 어머니나 할머니라고 부르지 않는 공간이었다. 전기랑 수도는 바로 쓸 수 있고요. 마을 슈퍼도 걸어서 5분 거리에 있어요. 중개인이 친절하게 설명했다. 혹시 어르신 가족분들은 어디 계세요? 나 혼자 살 거야. 혜연이 담담하게 답했다. 조용해서 좋네. 집을 정리하며 혜연은 우선 전자피아노부터 주문했다. 비싸지 않은 88건반짜리였지만 오랜만에 자신만을 위한 구매였다. 며칠 후 피아노가 도착했을 때 혜연은 마치 오랜 친구를 만나는 것처럼 기뻤다. 조심스럽게 건반을 눌러보았다. 맑고 선명한 소리가 방 안에 퍼졌다. 아, 이 소리야. 혜연이 눈시울을 붉히며 중얼거렸다.
그날 밤 혜연은 오랜만에 자신이 작곡한 산골짜기의 메아리를 연주해 보았다. 서툰 손끝이었지만 선율은 여전히 아름다웠다. 바다 소리와 어우러져 더욱 깊은 울림을 만들어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바다의 달빛이 길게 비쳤다. 혜연은 처음으로 진정한 평화를 느꼈다. 이제야 자신의 인생이 시작되는 것 같았다. 해풍도 초등학교는 전교생이 15명인 작은 학교였다. 혜연은 며칠의 망설임 끝에 교장실 문을 두드렸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 섬에 새로 이사 온 김혜연이라고 합니다. 혹시 아이들에게 음악을 가르칠 수 있을까요? 교장 선생님은 반가운 표정을 지었다. 정말요? 사실 음악 선생님이 없어서 걱정이었는데 혹시 어떤 분야를 전공하셨나요? 30년간 중학교에서 음악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동요도 몇 곡 작곡했고요. 혹시 어떤 곡을 만드셨는지 물어봐도 될까요? 산골짜기의 메아리라는 곡인데. 교장 선생님의 눈이 크게 떠졌다. 설마 그 유명한 동요를 선생님이 만드신 건가요? 우리 학교에서도 자주 부르는 노래인데. 일주일 후부터 혜연의 음악 수업이 시작되었다. 아이들은 처음에는 낯선 할머니 선생님을 어색해했지만 혜연이 피아노를 치며 노래를 부르자 금세 관심을 보였다. 선생님, 이 노래 우리 알아요. 한 아이가 손을 들었다. 학교에서 배운 거예요. 혜연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래, 이 노래를 누가 만들었는지 아니? 몰라요. 선생님이 만들었단다. 아이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다. 그리고는 더욱 신나게 노래를 따라 불렀다. 혜연은 오랜만에 진정한 보람을 느꼈다. 이것이야말로 자신의 음악이 살아있다는 증거였다. 몇 주가 지나면서 혜연은 새로운 곡을 작곡하기 시작했다. 바다와 갈매기, 그리고 섬아이들의 웃음소리에서 영감을 받은 곡이었다. 해풍도의 아이들이라는 제목의 이 곡은 아이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노래가 되었다. 해풍도에서의 생활이 6개월째 접어들 무렵 혜연에게는 예상치 못한 연락이 왔다. 음반 회사에서 그녀의 새로운 곡들에 관심을 보인 것이었다. 선생님, 해풍도의 아이들 정말 좋은 곡이네요. 발매하고 싶은데 어떠세요? 혜연은 잠시 망설였다가 대답했다. 좋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수익금의 일부는 이 섬학교 아이들을 위해 써주세요. 그 즈음 민석과 수진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왔다. 어머니 어디 계세요? 걱정돼서 미치겠어요. 민석의 목소리에는 당황함이 가득했다. 나는 잘 지내고 있다. 걱정하지 마라. 어머니 집으로 돌아오세요. 우리가 잘못했어요. 수진도 전화를 바꿔받았다. 하지만 혜연의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다. 아니다. 나는 여기서 행복해. 내 음악과 함께 살고 있어. 그럼 저작권 수입은 어떻게 하시려고요? 민석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건 내 것이다. 내가 관리한다. 혜연은 단호하게 말했다. 더 이상 그것에 신경 쓰지 마라. 전화를 끊은 혜연은 창밖 바다를 바라보았다. 저녁 노을이 바다를 붉게 물들이고 있었다. 피아노 앞에 앉아 새로운 선율을 찾기 시작했다. 이제 더 이상 누군가를 위한 음악이 아니었다. 바다와 바람, 그리고 자유로운 영혼을 위한 선율이었다. 해풍도의 아이들은 전국적으로 사랑받는 동요가 되었고 혜연은 다시 작곡가로서 인정받기 시작했다. 섬에는 그녀의 음악이 흐르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김혜연의 인생 마지막 악장은 이렇게 스스로 지휘하며 아름답게 연주되고 있었다. 그 누구의 그늘이 아닌 온전히 자신만의 선율로.